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던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바닥론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제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은 여전하죠. 최근 여러 신호로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일단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 심리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아직 집값 바닥론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죠. 네. 시장 분위기 영향을 미칠까요? 그 동결했다라는 거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뭐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리가 반등을 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 심리 지수를 보시면은 뭐 한 60에서 특정 지역들 뭐 서울의 뭐 노도광 지역 같은 경우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심리 지수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100보다도 여전히 낮다면은 낮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변화가 크게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달 대비해서 한 36%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래량 자체가 뭐 4개월 정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매매에 대한 그 변동률 자체가 우측에 있는 빨간색보다 조금 줄어든 거지, 앞에 있는 숫자의 앞에 있는 거는 뭐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거는 뭐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것이, 이 동결에 대한 신호 자체가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본다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에 대한 침체거든요.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면은 뭐 수요자 그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주택에 대한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주택 가격, 뭐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논하기에는 심리에 대한 지수라든지 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마이너스에 대한 그 수치,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 뭐 이런 것들이 상반기까지는 조금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들에 좀 목소리가 좀 더 실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대표님 지금 나왔던 그래프들을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봤던 게 예를 들어 주간 변동률 같아요, 그죠? 뭐 마이너스 0. 얼마 이러니까 주간으로 거기다가 뭐 0. 얼마 이래 되니 딱 감이 안 옵니다. 조금 시세 좀 언급해서 어떤 식인지 지금 집값 분위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시세들을 보니까 뭐 지금 주택 가격들이 뭐 전체 큰 금액을 털어서 이제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 앞에 그 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지금 1000건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을 보는 거는 보통은 이런 거래에 대한 가격의 등락보다는 뭐 심리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총 그 아파트 단지의 총 금액과 그 안에서 거래되는 비중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많지 않은 거래량을 가지고 이런 변동률을 가지고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주간 단위로 변동률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텐데, 최근 들어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간의 이 거래량이라든지 뭐 작년 7월부터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을 본다라면은 뭐 한 단지를 뭐 특정해서 보면은 뭐 그 송파권이라든지 노동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30%까지도 내려온 가격들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이런 기저 효과 때문에 급락을 해서 가격이 반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수 심리가 반등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 지금 좀 전에 마이너스 30%? 1년 전 대비요? 1년 전 대비로 보면은 지수로 보면은 실거래가 보도된 거 보면 한 마이너스 22% 정도로 보면 되는데 단지별로 본다라면은 마이너스 30%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근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그 2019년보다 서울 집값이 낮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민간 통계로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낮아진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통계가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통계가 맞는 거예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원이 아무래도 정부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시장 흐름의 반응이 상당 부분 늦다라고는 뭐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표본 자체가 민간보다도 한 2배 가량이 이제 민간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부동산원 통계가 한 8만 한 3천 가구 정도를 가지고요. 근데 KB 같은 경우는 한 두 배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성이라든지 시장 반응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뭐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통계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에 있다 보니까 정부의 조금의 이해관계에 조금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 마사지가 들어간다라는 뭐 얘기들도 들어가고요. 또 민간 통계가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냐라고 보기는 또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도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활용하고 또 예. 거기에 중개업소들이 뭐 호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표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강하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 제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일부 이런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뭐 한 20에서 한 30% 정도 그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또 부동산원 통계가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안에서 왜 이렇게 높게 되냐라고 그렇게 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통계치 볼 것도 없이 2019년 대비 지금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거는 벌써 안 다가옵니다. 그렇죠. 지난 몇 년 동안에 한국에서 특히 뭐 강남 이쪽 뭐 할 것 없이 미친 집값이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뭐 얼마 빠졌다고. 예. 보는 입장마다 좀 다를 수 이럴 수 있겠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런 미친 집값 그다음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예전에는 주택 가격이 뭐 금리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2014년 이후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글로벌하고 상당 부분 동조를 하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땐 집값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또 동결을 했지만 한 3% 중반 정도 되는 이후에 이런 주택 가격은 굉장히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순간 주택 가격 자체도 주식 시장처럼 뭐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미친 가격이 오르고 완전 급랭하는 이런 주택 가격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때는 역시나 이제 이 부동산 자체가 금융의 통제를 아주 강하게 받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집 살 타이밍 맞나요? 집이요? 아마 우리 앵커님께 제가 집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뭐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집을 지금 사냐고 저한테 지인으로서 물어본다라면 조금 기다려 보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수가 좀 반등을 했다라고는 해도 여전히 한 60에서 한 70%를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을 바라보는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지수가 그래도 한 80에서 한 90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체감하기도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주택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중에 있는 뭐 금리가 좀 조정을 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이 조금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도가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이 한 7억 8천 정도 했어요. 거기에 한 LTV를 한 40% 정도 받고 하면은 한 3억 9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금리가 한 3.3% 정도 대입을 하면은 136만 원 정도가 원리금으로 상환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위 가격 자체가 12억 한 8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40% 대입을 하면은 한 5억 1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금리가 한 4.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한 원리금 부담을 했을 때 한 2억 6,8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주택을 부담을 했을 때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30만 원 정도를 매달 납부하면 됐었던 상황이 지금 한 2억 6,80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관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하고 금리가 조금 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한 3% 정도대에 들어가면 그때 사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만약에 지인이라면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지인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송이라면 방송이라면 지금 좀 조금 더 기다려 보라라고 뭐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 지인처럼 지인처럼 느껴져가지고 되셨네요. 네. 맞네요. 네. 좀 그렇게 시장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송 대표님 조금 요 뭡니까 이게 전세 쪽 좀 임대 시장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꼭 집 없는 사람이 전세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내 집은 내 집대로 세놓고 그렇죠. 자기는 네. 또 다른 뭐 직장 관계가 됐건 뭐 애들 키우는 문제가 됐건 또 다른데 전세 살고 네. 이게 뱅뱅뱅 돌다 보니 네. 이게 딱딱딱 안 맞으면은 네. 이게 또 이제 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꼬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이게 어떤 그 순환하는 그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전세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도 그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가는 사람은 비싼 돈 주고 나가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싸게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시장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저는 뭐 7억에 들어갔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뭐 3억 5천에 들어온다라면 이게 돈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또 갭 투자가 또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가율 자체가 예전에 2016년부터 해가지고 한 70% 정도 유지를 하다가 2019년부터 50%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70%하고 50%에 대한 괴리감도 있고요. 그렇죠. 그 가격 안에서 또 70하고 50%라는 그 가격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최근 역전세라든지 뭐 깡통전세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도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원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시기가 마저 떨어지는 것 외적으로도 전세 가율이 서로 맞지 않고 네. 또 전세가에 대한 그 전세에 대한 위험 리스크도 지금 깡통전세 리스크도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고리가 정확하게 좀 마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월세 쪽으로 좀 맞아요. 전환을 해왔던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 보면 요즘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늘고 있는데 네. 이게 워낙 또 집주인한테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뭐 제 주변에도 지금 매매 가격이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예. 있다 보니까 집을 향후에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 내 금액을 만약에 고액으로 전세를 놓는다면은 내가 바라봤던 그 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왔을 때 사지를 바로 못하고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놓고 그렇죠. 통장에 돈을 그 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환 주기가 맞지 않는다면 내 집 마련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월세로 사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뭐 30만 원, 50만 원 정도 더 내더라도 네. 여기서 그 예금으로 일정하게 좀 해지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조정받은 주택들을 뭐 대출을 활용해서 산다든지 뭐 그런 수요들이 지금 상당 부분 있어서 이런 반환 외적으로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자금으로도 월세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전세 가격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대표님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예, 예. 뭘 보증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그 보증을 해줘야지 뭐 어떤 대출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들을 하면은 건설을 할 때도 보증을 하듯이 예. 주택 같은 경우도 전세를 살면서 안전하게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 장치가 전세 시장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보증해 준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증에 대한 금액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절을 해 놓은 상황이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같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런 깡통 전세의 우려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새 살던 사람이 저 나가겠습니다 주세요 하는데 네. 그 진짜 그 차익이 커요. 네. 내줄 돈보다도 이제 새로 들어올 전세는 확 낮아졌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쪽에서 여기서 그러면 채워주는 거예요? 예, 채워줍니다. 근데 이런 채워주는 게 아니 근데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뭘 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보증공사하고. 네, 보증공사하고 보험 같은 거를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 말씀은 모든 임대인이 이 주택
도시보증공사로부터 네. 뭐 이렇게 보증받아서 임차인한테 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돼가 전세 관련돼 가지고 보증 보험을 드는데요. 든다. 예, 아, 드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체납된 뭐 금액이라든지 또 나갈 때 비용하고 또 현재 전세금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뭐 차익 같은 게 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당장 나가가지고 직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돈이 갭 투자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한 사람도 잔뜩인데 돈 못 돌려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임차인이 그게 보증보험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예전에는 임차인이 들었었는데요. 요즘엔 임대인. 예, 임대인이 지금 의무적으로 들 수 있는 그 들 수- 시스템. 예, 그래요? 돈을 지금 못 돌려주고 못 있는 그런 돌려주니까. 상황이니까. 그리고 네. 단순히 보험을 들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예전에는 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증을 또 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깡통 전세라든지 집주인이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증도 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보증 보험으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이고 보증 보험도 들지 못하는 그 임대인한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집값 오를 때고 막 전세값 계속 쭉쭉쭉 집값 따라 오르고 할 때는 보험료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던 여기가 보증공사가 이제는 적자로 돌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적자 금액 자체가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돈을 좀 벌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 시기 그래프 보시면은 2022년, 2023년부터는 아주 뭐 급격하게 전세금들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그에서 작년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2023년 같은 경우 아직 시간이 지나진 않았잖아요.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니까 마이너스 뭐 2,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지금 1년 새에 한 3.2%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뭐 자본금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보증금에 대한 배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양 시장도 알아봤어야 되는데 네. 이걸 저희가 네. 다음 주에 네.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금 분양보다 이 임차인들 집 돈 못 돌려받는 게 더 큰 것 더 같습니다. 커요. 네, 지금 물론 그렇죠. 네. 분양 받으실 여유가 되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분양에 관심 많으신 분들 꽤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네. 분양 시장이 그래도 역시 그 양극화가 있는 상황이라 관심 있는 지역은 네, 여전히 네, 관심이 그러니까 많고 그 아예 다음 완전 주에 소외다는 좀 것도 다음 주에 그럼 들어볼게요. 처음에 앞에 네, 질문 바로 질문해드릴게요. 예, 분양 시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